엽기적일 수도 있는 조선시대 생활사. 조선시대에 백수, 한량이 많았던 이유. 조선시대는 양천제를 실시하여 관직이 없는 양인들은 전부 원래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하지만 당시 과거 시험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때문에 애초에 자식이 태어나도 호적에 올리지 않고, 호적이 없으니 당연히 과거를 못 봄. 군역과 각종 노역의 부담을 피하던 양반 자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썩히는 게 아깝다고 하여 무관으로 뽑아서라도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한량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군대 가기 싫어서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라고나 할까?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호구조사 결과 500만 명이라 하면 실제 인구는 그 2배에서 3배 수준이었다 한다. 노비, 한량 등 호적에 잡히지 않는 수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기생들 앞에서 이러면 딱이 맞았다. 조선시대에는 기방 5불이라 해서 기방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기생에게 따귀를 맞아도 할 말이 없다 했으니 대략 이러했다. 물론 실제로 따귀를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1. 기생들의 약속을 믿지 마라. 약속 믿고 따지다가는 뺨 맞는다. 2. 꽃을 선물하지 말아라. 당시 기생은 웃음 팔아먹고 사는 말하는 꽃이라 불려서 꽃이라고 하면 기생들이 싫어했다는 해어화라고 한다. 3. 마누라, 첩을 자랑하지 말아라. 남자한테 웃음 팔면서 사는 이들 앞에서 조광지처 이야기를 하는 건 금물. 4. 기방에서 문자 쓰지 말아라. 당시 기생들도 글깨나 알았다는 말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잘난 양반들 술 따르며 귀동냥으로 듣는 게 상당했으니까. 5. 집안의 효녀 18등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기사 웃음 파는 이들 앞에서 일부 종사를 말하는 것은 신임 관료에게는 어김없이 행해졌던 신고식, 흔히 호된 신고식이라 말을 하는데 이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오랜 악습이었다. 면실례라 한다. 조선시대는 신고식을 면실례라고 했는데, 신임 관료나 전근 오는 관료들에게 지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행했다 한다. 이때 신입 관료는 크게 술상을 차려 대접하는 식으로 면실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관이라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찌 내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게냐? 아니 그걸 몰라서 무슨 미과. 15세기 후반인 성종 연간에 정이품이나 되는 고위 관료가 면실례 때문에 크게 굴욕을 당하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성종은 이를 좋지 못한 풍습으로 보아 엄히 추국을 명령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면실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오늘날 군대 문화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물론 구일본 제국군 문화도 있지만 왕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고통이었던 왕의 사냥행차. 조선시대 왕이 사냥이라도 하겠다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전국적으로 몰입군을 모집했는데, 몰입군이 5,000명이라 치면 각도에서 1,000여 명씩을 사출했다 한다. 이때 몰입군들은 식량도 스스로 챙겨야 했으니 불만이 많았고, 사냥터로 지정된 곳의 수령은 여러가지 준비로 죽어날 지경이었다. 행여 초가을경에 왕이 사냥을 나가기로 했다면 곡식이 다 여물기도 전에 당장 가을거지를 끝내야 했고, 고을 백성들은 사냥터로 쓰일 야산과 들판의 풀을 모조리 꺾어야만 했다.
고로 임금의 사냥행차 이면에는 백성의 고열과 피눈물이 깃들어 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녹봉이 낮았던 이유는 조선시대 봉급은 녹봉이라 하여 주로 곡물로 지급이 되는데 당시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던 장소는 따로 있었으니 지금 서강대 와우산 자락에 있는 광흥창이 그곳이었다. 그곳에 녹패를 가져가면 관직에 따라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관료들의 봉급은 갈수록 낮아지기만 했다. 그마저 봉급이 제대로 나온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으니 특히 중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한 번 올 때마다 나라 살림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였으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얄짤없이 봉급이 깎였다. 하지만 품계가 같은 궁녀들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당시 만연된 뇌물 문화 때문이었다. 당시는 뇌물을 수중이라 하여 관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습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러한 수중은 결국 국가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그걸 감안하고 녹봉을 적게 줬던 것이다. 이러니 뇌물 문화가 사라질 수가 없지.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연 이발을 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 단발령 하면 흔히 최익현을 떠올린다.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칼은 절대 자를 수 없다. 단발령 당시 상투가 잘려 자살한 유생들도 있었을 정도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투를 틀기만 하고 머리를 정말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머리를 평생 기른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수치라도 많을 시에는 도저히 상투 크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넘쳐나는 머리카락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쌍상투를 트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다. 물론 저런 모양은 아니다. 또 상투를 커다랗게 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피의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여름이면 스팀기를 하나 머리에 달고 사는 꼴이 된다.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정수리에 소갈머리를 깎고 주변 머리를 올리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서 상투를 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소갈머리를 깎는 것을 흔히 백호친다라 했다. 이 사진은 단발령 사진이 아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봉두 남발을 한 죄인들의 장발을 흔히 보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참고로 상투를 틀고 상투를 고정하기 위해 남자들도 비녀를 꽂은 경우가 있었는데 남성용 비녀, 이걸 동곳이라 하고 동곳 중에는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불두잠이라는 것이 유명했다. 또 상투를 틀고 나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마에 망건을 둘러줬는데 사극에서는 이마에 망건을 둘러 쓰는데 이는 잘못된 고증이다. 망건은 이마 위쪽 앞머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거기를 가리도록 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맞박이처럼 보인다 해서 요즘 사극에선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상투머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헤어스타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동아시아에 널리 보급된 보편적인 헤어스타일 중 하나였다. 물론 형태는 천차만별이다. 일본 상투는 정수리까지 밀고 뒷머리만 튼 형태였다. 한편 조선시대 상투는 혼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의 확실한 징표였는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투를 들고 있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낮춤말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상투를 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건상투라 한다. 하의를 탈의했던 조선시대 어부 12세기 초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의 서경은 고려의 어부를 보면서 이렇게 묘사했다. 고려 뱃사람들은 짧은 삼배옷을 몸에 걸치고 아랫도리는 거의 걸치지 않았다. 그리고 19세기 풍속화가
김준근도 이런 그림을 남겼다. 아래를 홀랑 벗고 있었다. 보편적인 모습일지는 의문이지만 어부들의 경우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복장을 꽤나 간소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조선 후기로 가면 부녀자들은 젖가슴을 노출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뚜렷해지는데 이때 젖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일을 하는 중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부녀에게만 특별히 허용되었던 풍습이다. 임진왜란 당시 농민군은 똥물을 들고 싸웠다. 조선 전기에는 병농일치제를 사용해서 농민들은 유사시 군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된통 혼인하고 나서는 직업군인제가 도입된다는. 그런데 임란 당시 조선 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골 때린다. 똥포라 해서 똥물을 생화학무기 재료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실전에 사용했다. 성벽을 오르는 외병들을 향해 분사했던 것이다. 직접적으로 큰 살상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똥물에 의한 악취로 심리적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그러다 행여 상처에 똥독이라도 오르면 적의 전투력을 크게 깎아먹을 수 있었다. 여기에 똥을 1년 삭힌 금집이라는 더욱 강력한 생화학 무기도 있었다.